안녕하세요. 다솜교양보츠TV 다솜쌤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 응급상황 대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응급처치 돕는 방법 보실게요. 대상자의 상태 파악 후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주셔야 되며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의 지시를 따라주셔야 됩니다. 응급처치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의 지시를 따라주셔야 됩니다. 3번 중요합니다.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시로 얼굴에 화상 입은 사람하고 골절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일까요? 네, 얼굴에 화상 입은 대상자겠죠. 왜냐하면 얼굴에 화상 입은 사람 같은 경우는 기도에 화상이 입어서 호흡을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얼굴에 화상 입은 사람이 더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으로 옮기지 말고 119 등의 안내를 받아 운반하는 것이 좋으며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대상자를 옮겼을 수도 있지만 이제 신경이 손상되어서 대상자에게 마비를 또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를 때에는 가급적 옮기지 말고 119에 안내를 받아 운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용약품 또는 대상자가 사용하는 상비약품만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외용약품은 처방받은 약 혹은 연고, 점화액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줬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상비약품은 사용이 가능하다. 그 이외에 약품을 사용하는 것, 처치를 해주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전문 의료인에게 응기할 때까지 절대 응급처치를 중단해서는 안 되고 손상을 입힌 화학약품, 약물, 잘못 먹은 음식과 구토물도 함께 병원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 먹은 것, 또 구토물을 함께 가져가셔야 됩니다. 대상자의 증거물이나 소지품을 보존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 질식 나옵니다. 질식의 증상은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 그림에서 나와 있죠?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를 취하거나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얼굴을 보인다. 혹은 또 숨을 쉴 때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공기의 흐름이 적어지거나 없는 상태가 보이면은 질식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질식을 돕는 방법으로는 의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는 육안으로 보이면 큰 기침으로 하여서 뱉게 하는 것이 좋으며 손을 넣어서 절대 빼서는 안 된다. 손을 넣어가지고 빼는 것은 절대 위험합니다. 대상자의 뒤에 서서 한 손은 주먹을 쥐어 명치 중간에 놓고 나머지 한 손은 주먹을 감싸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후 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위에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구조자하고 요 구조자가 나오네요. 구조자는 대상자 뒤편에 서서 주먹은 명치, 주먹을 쥔 손을 나머지 한 손은 감싸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 번째 그림 같이요. 주먹을 명치에 두고 나머지 한 손은 주먹을 감싸주시고 후 상방으로 밀어 올려주셔야 됩니다. 후 상방입니다. 목에 이물질이 걸린 대상자는 구조자가 대상자의 뒤에 서서 한 손은 명치, 나머지 한 손은 명치를 감싸 안아서 후 상방으로 밀어 올려주시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것은 하임리히법이다. 하임리히법은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을 합니다. 반대로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119에 즉시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의식이 있을 때는 하임리히법, 의식이 없을 때는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 시행입니다. 세 번째, 경련 증상이 나옵니다. 경련은 몸이 뻣뻣해지거나 호흡곤란 및 의식 변화가 나타나며 침을 흘리거나 관략근이 이완되어 대소변이 새어나오게 됩니다.
뇌전증, 중독, 저혈당, 알코올 금단 증상, 뇌졸중, 열사병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밑에 그림처럼 대상자가 갑자기 의식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몸이 전체적으로 떨리는 것을 경련이라고 합니다. 경련에 돕는 방법으로는 대상자 머리 아래에는 부드러운 것을 대준다. 대상자 머리를 뒤로 젖히는 것이 아니 손상이 되지 않도록 부드러운 것을 대줘야 되며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몸에 깎이는 단추나 넥타이는 풀어주시고 얼굴은 옆으로 돌리거나 돌려 눕혀 기도를 유지한다. 얼굴은 옆으로 돌려 눕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입안에 이물질을 넣지 않아야 되고요. 시험 문제로는 입안에 수건을 물린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수건 같은 거 절대 물려서는 안 됩니다. 대상자를 붙잡거나 억지로 멈추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은 시행을 해주시되 대상자를 절대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붙잡아서는 안 돼요. 몸에서 손을 떼어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많이 나옵니다. 경련이 5분 이상 지속이 되면은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시설장 혹은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경련이 5분 이상 지속이 되면은 단순한 경련이 아닌 이제 뇌의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119에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평상시에 경련이 있었던 사람은 1분에서 2분 정도면은 경련이 멈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분 이상 지속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전에 문제로 경련이 없던 사람이 경련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련이 없던 사람이 경련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119 신고가 1순위입니다. 왜냐하면 경련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19 신고 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화상 보시겠습니다. 화상의 관찰로는 화상 시 1차 관찰 내용 보실게요. 화상이 나타났을 때, 화상을 입었을 때 1차적으로 관찰해야 되는 것은 기도가 확보되어 있는지 또 열 손상이나 흡입 손상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화상 시 1차 관찰 내용에서는 기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봐주셔야 되고요. 기도에 부종이 나타나 있으면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119를 통하여 병원으로 이송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1차 관찰 내용에서는 다 기도, 호흡 유지 이런 거였습니다. 2차 관찰 내용은 호흡이 유지가 되고 기도가 확보가 됐다. 의식과 반응을 평가를 해주시고 신체 부위에 어느 부분이 화상이 되어 있는지 확인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상의 수준으로는 1도, 2도, 3도 화상이 나타나는데요. 1도 화상은 피부의 표피층에 국한된 가장 가벼운 화상으로 피부가 붉어지면서 부종이 있습니다. 이때 피부가 붉어지면서 부종이 나타나게 되는데 껍질이 벗겨질 수도 있는 것이 1도 화상입니다. 자, 2도 화상을 보시면은 1도 화상은 이렇게 피부에 붉게만 나타나는데 2도 화상은 어떤가요? 좀 더 깊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여기 그림에서도 화상의 부위가 깊어진 것을 볼 수 있죠. 2도 화상입니다. 2도 화상은 표피 아래 진피까지 손상된 경우이고요. 표피 아래 진피까지 손상됐고 밑에 작은 수포가 형성됩니다. 통증이 심하며 부종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2도 화상입니다. 3도 화상은 피부 전층과 피하 지방까지 손상되어서 지금 어떤가요? 여기 그림에서도 노란 지방이 손상되어 있는 것까지 보이고 대상자의 팔에서는 더 깊어진 상처를 볼 수 있습니다. 조직이 깊이 괴사되고 부종이 심하며 경과에 따라 체액 손실까지 얻게 되는 것이 3도 화상이다. 그래서 3도 화상이 나타나게 되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상을 돕는 방법으로는 즉시 15분 이상 찬물에 담근다. 이제 간단한 화상인 경우에는 즉시 15분 이상 찬물에 담가 주셔야 됩니다. 흐르는 물은 아니고요. 흐르는 물 아니고 고여있는 물, 담근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받아진 물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화상면의 확대와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15분 이상 찬물에 담가주시면 됩니다. 근데 담그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화학약품으로 인한 화상은 흐르는 물에 씻어주셔야 돼요. 흐르는 물. 화학약품으로 인한 화상이 아니면은 담궈서 열기를 빼주시고, 화학약품으로 인한 화상이다. 그러면 흐르는 물에 씻어주시면 됩니다. 환부에 차가운 물수건을 감싸만 주시면 되고요. 벗기기 힘든 의복은 벗기지 말고 잘라낸다. 벗기게 되면은 피부가 같이 의복과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잘라주시고,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벗기며 화상 부위에 간장, 기름, 된장 등은 절대 바르면 안 된다. 우리 옛날에는 이런 민간요법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런 방법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손상 부위는 만지면 안 되고 물집은 터뜨려서는 안 됩니다.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집은 터뜨려서는 안 됩니다. 화상의 정도를 모를 땐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상처까지, 흉터까지 깨끗하게 치유가 되고요. 얼굴이나 입술에 화상을 입었을 때 혹은 가스를 마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진료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2차 피해까지 막아줍니다. 다음 골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노인 대상자 같은 경우는 이제 뼈가 약하고 근육이 없기 때문에 많이 낙상이 되어서 골절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골절 대상자는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절대로 스스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다음 붓기 전에 장신구를 제거한다. 붓기 전에 골절 부위가 붓기 전에 장신구를 제거하는 것 중요합니다. 붓기 전에 장신구를 제거하는 이유는 혈액순환 때문에 그런데요. 혈액순환 장신구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압박이 되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붓기 전에 장신구 제거한다. 담요 등을 덮어주어 대상자를 따뜻하게 하고 상처 부위는 냉찜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냉찜질은 급성 통증일 때 많이 하죠. 급성 통증일 때 통증을 줄여주고 또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냉찜질합니다. 개방된 상처나 출혈이 있는 경우 멸균 꺼즈로 상처를 덮고 지혈한다. 개방된 상처나 출혈이 있을 때는 멸균 꺼즈로 상처를 덮고 지혈해 주셔야 되고요. 튀어나온 뼈는 직접 압박하지 않는다. 피부 밖으로 튀어나온 뼈는 압박해서는 안 되고 이때는 그냥 멸균 꺼즈로 덮기만 해주시면 돼요. 덮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손상 부위를 부목으로 이용하여 고정한 후 병원으로 이송한다. 손상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하는 이유는 이제 이동하는 도중에 분리되어 있는 뼈들이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목으로 이용하여서 고정을 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음 출혈 보겠습니다. 출혈이나 상처의 종류에 상관없이 지혈을 가장 먼저 실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출혈 부위에 멸균 꺼즈를 이용해서 직접 압박을 가한다. 지금 첫 번째 그림입니다. 멸균 꺼즈 위에 압박 본대를 감아주셔야 되는데 이때 압박 본대를 감을 때에는 너무 세게 감는 것이 아닌 손가락 2개에서 3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정도만 감아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너무 세게 감게 되면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손가락 2개, 3개만 들어갈 수 있게끔만 감아주시면 됩니다. 혈액 접촉 시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장갑을 착용을 한 후에 지혈이 필요하며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한다. 다음 약물 오남용 및 중독 보겠습니다. 돕는 방법으로는 의식이 없을 때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고 구급차를 부르며 겉으로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병원을 방문을 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약물에 대한 민감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의식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서 병원 방문해 주셔야 되고요. 대상자가 먹고 남은 물질과 용기를 들고 병원에 가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중요하겠죠. 그래야지 대상자가 어떤 것을 먹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들고 가주시면 됩니다. 구토를 유발시키지 않고 구토를 했을 경우에는 토사물도 함께 병원에 가져가시면 되고요.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마실 것을 절대 주어서는 안 된다. 안전한 약 사용 방법 보겠습니다. 다른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경우 처방전을 보관했다가 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처방전을 보관했다가 제시를 해주셔야지 이제 올바른 약품을 제공을 할 수 있고요.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의약품에 대해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최신 처방약을 복용하고 이전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전에 받은 약이 이틀치가 남았어요. 새로 받은 약을 안 먹고 그 전에 남은 이틀치를 먹고 오늘 처방받은 약을 다시 먹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처방받은 약이 용량이 변했을지 또 약이 성분이 변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최신의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 복용 시간은 처방에 따라 주시면 되고 약 복용할 때에는 올바른 경로, 시간, 대상자까지 보시면 되겠죠. 약은 물과 함께 복용을 한다. 약은 물과 함께 복용을 해주시고요. 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먹게 되면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물과 함께 복용하셔야 됩니다.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복용하며 흡수율이 증가된다. 계속해서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에는 생각난 즉시 복용을 하거나 다음 약 복용 시간대에 복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절대로 2배 용량의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난 즉시 복용을 하거나 아니면 다음 약을 먹을 시간이 가까워졌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먹어주시면 되세요. 본인의 처방받은 약은 본인만 복용을 해주셔야 되고 건강기능식품도 복용 전 의사, 약사와 충분히 상의가 필요하다. 노인 같은 경우에는 복용하는 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도 상의 후에 복용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심폐소생술 보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의 목적은 심장이 뛰지 않고 호흡을 하지 않는 대상자에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산소를 공급하여 생명을 구하는 것이 심폐소생술의 목적입니다. 또 심장마비 발생 후 4분에서 6분 이상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그림에 나와 있죠. 심폐소생술을 할 때에는 먼저 깨우기, 알리기, 누르기 이렇게 3가지 단계로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단계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심폐소생술의 단계 총 6가지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심정지 환자를 발견했다. 이럴 때에는 양옆개를 두드리면서 대상자의 반응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호흡과 맥박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호흡과 맥박이 없다. 그럼 즉시 도움 및 119 신고를 요청을 해주시면 돼요. 빨간색 옷 입은 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 파란색 옷 입은 분 제세동기 가져다 주세요 라면서 도움을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 요청 후에는 바로 가슴 압박을 30회 시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가슴 압박을 할 때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가슴 압박 시에는 요구조자의 가슴과 구조자의 손의 각도가 90도가 돼야 됩니다. 요 구조자의 가슴과 대상자의 손의 각도, 팔의 각도가 90도가 돼야 됩니다. 수직, 가슴 중앙이 수직이 되도록 압박을 해주셔야 되고요. 가슴 압박할 때에는 1분당 100에서 120배를 압박해 주셔야 됩니다. 1분당 100에서 120배 압박. 가슴은 5cm 정도 깊이까지 압박을 해주셔야지 심장 마사지가 되는 거 있습니다. 여기 3가지 기억 꼭 해주시고요. 가슴 중앙에 수직되도록 1분당 100에서 120회 압박, 또 가슴의 깊이는 5cm 깊이까지 압박입니다. 가슴 압박 30회 시행 후에는 인공호흡을 2회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공호흡을 하진 않지만 우리는 이론적으로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인공호흡 2회를 시행할 때에는 기도 유지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 유지를 할 때에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 아래 부분을 들어 올려 주셔야 됩니다.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턱 아래를 엄지손가락으로 잡아서는 안 돼요. 엄지손가락은 X. 턱 아래를 엄지손가락으로 잡게 되면은 입이 닫아질 수 있기 때문에 턱 아래는 그냥 검지손가락으로 받쳐주고 엄지로 입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구조자의 눈을 인공호흡할 때 대상자의 가슴을 향해서 후 이렇게 불었을 때, 후 불어 올렸을 때 가슴이 올라오는지 올라오지 않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을 해주시고 제세동기가 오면은 제세동기 사용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세동기 사용하고 또 가슴 압박까지 했는데 대상자가 호흡이 돌아오고 맥박이 돌아왔다. 그럼 마지막으로 회복 자세 해주시면 됩니다.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서 회복 자세를 취해 주셔서 이제 입안에 이물질이 나오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폐소생술의 단계 이렇게 6가지 세분화돼서 나왔는데요. 한 번씩 더 멈춤 버튼 누르셔가지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슴 압박 시 주의사항 나와 있습니다. 가슴 압박 시 주의사항.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려면 흉부는 5cm 정도 눌러주시면 된다라고 했죠. 요 구조자와 구조자의 팔의 각도는 수직이고요. 수직.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측면에서 가슴 압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손의 위치는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위치 변경은 안 됩니다.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손꿈치가 대상자 가슴 중앙에 와야 되고 손가락은 떨어뜨려 주셔야 됩니다. 손가락은 떨어뜨려 주셔야 됩니다. 가슴 압박 위치, 가슴의 정중앙 부분, 이렇게 유두가 있으면은 유두 가운데 부분, 여기 부분을 압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중요한 게 칼돌기라는 부분을 명치를 찌르기 때문에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자동심장 충격기,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도 보실게요. 자동심장 충격기 4단계로는 먼저 전원을 켠다, 패드를 부착한다,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모두 물러나고 제세동을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즉시 가슴 압박을 시행한다. 그림과 함께 보실게요. 전원을 켜주신 다음에 패드를 부착해 주셔야 됩니다. 패드 부착 시에는 오른쪽 빗장뼈, 쇄골입니다. 빗장뼈, 왼쪽 겨드랑이 선 중앙, 이렇게 2가지 기억해 주셔서 패드는 어디에 붙이는지 이 그림까지 보시면 됩니다. 심장 리듬이 분석될 때에는 모두 물러나세요 라고 외치면 환자 접촉하지 않아야 되고, 심장 충격, 제세동이 시행이 되면은 대상자에게 손이 붙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제세동 시행 후에는, 제세동이 마무리되고 난 후에는 즉시 가슴 압박을 시행을 해주셔야지, 제세동이 충전되는 2분 동안에 가슴 압박이 안 된다 그러면 대상자가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제세동이 충전되는 시간이 2분 정도인데 그 사이에 가슴 압박을 바로 시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 4단계라고 나와 있는데 5단계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슴 압박 시행까지 들어가서 5단계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응급처치 부분까지 하여서 요양보호사 강의, 요양보호사 교재를 한 권을 다 마무리하였습니다. 부족한 강의에도 열심히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응원의 메시지 항상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하신 만큼 시험에서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또 저희는 다솜 요양복지TV에서는
더 좋은 강의로 선생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